조선의 태종 이방원. 왕이 된 그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왕실 재산을 야금야금 갉아먹던 공신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고정비를 칼같이 잘라낸 거였습니다. 오늘 이 강력한 역사적 비유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재정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말 혹시 내 얘기 같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소득은 분명 높은데 왜 내 통장은 항상 텅 비어 있을까요? 이게 그냥 푸념이 아니고요. 실제로 많은 고소득자들이 겪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딜레마입니다. 오늘 이 모순의 핵심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은요, 하나의 왕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왕국의 왕이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름만 왕인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왕국 자체, 즉 내 소득은 꽤 커 보이는데 정작 왕인 나는 항상 돈에 쪼들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실제로 연봉 1억이 넘는 미국인 중에 43%는 수입이 딱 3개월만 끊겨도 바로 파산이래요. 이게 비단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과거에 진짜 왕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거든요. 과연 이 오래된 역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장, 바로 왕의 역설입니다. 왜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더 가난하다고 느끼게 되는지 그 기묘한 모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알렉스와 벤이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스는 연봉이 1억 5천이 넘는데 순자산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런데 알렉스 연봉의 절반도 안 되는 벤은요, 무려 1억 6천만 원이 넘는 순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 엄청난 차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소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범인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태종에게 왕권을 위협하는 공신 세력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재정 왕국에도 국고를 계속 고갈시키는 보이지 않는 공신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여러분의 부를 가져가고 있죠. 국고를 비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3명의 공신들입니다. 첫째, 라이프스타일 크리프. 둘째, 두 번째 가격표. 그리고 셋째, 정체성 소비. 이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여러분의 재산을 빼돌리는지 하나씩 한번 파헤쳐 보죠. 소득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정도는 나한테 보상해줘야지? 이게 바로 라이프스타일 크리프입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으로 옮겨가고요. 여기에 남들에게도 성공한 모습을 보여줘야 해라는 정체성 소비까지 딱 달라붙습니다. 이게 실패의 증거처럼 느껴지진 않죠. 오히려 성공의 증거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바로 이 나는 발전하고 있어 라는 달콤한 착각이 우리를 부자가 되는 길에서 아주 교묘하게 벗어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두 번째 공신은 바로 이 두 번째 가격표의 존재를 잊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에는요, 눈에 보이는 가격표 말고 숨겨진 가격표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죠. 예를 들어서 월 할부금 75만 원을 차에 쓰는 대신에 그 돈을 25년 동안 꾸준히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돈은 2억 4,300만 원이 됩니다. 결국 여러분은 자동차 한 대를 사는 대가로 미래의 2억 4천만 원을 그냥 포기해버린 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공신들한테 재산을 계속 빼앗기다 보면 많은 분들이 딱 이 지점에서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구조적인 장벽, 바로 5천만 원의 벽 때문입니다. 5천만 원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요, 그 이후로도 계속 저축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자산 증가율은 고작 1.6%에 불과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근데 이 숫자의 진짜 의미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요즘처럼 평균 물가 상승률이 3%인 시대에 1.6% 성장했다는 건 사실상 내 자산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저축이 실제로는 내 돈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럼 사람들은 왜 이 벽 앞에서 멈춰 서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나 소중해지기 때문이에요. 이걸 잃을까봐 너무 무섭고 혹시라도 손실을 보면 다시는 못 모을 것 같다는 공포가 모든 행동을 멈추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마치 얇은 얼음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태종은 그럼 어떻게 왕권을 되찾았을까요? 공신들한테 제발 앞으로 좀 잘해달라고 부탁했을까요? 아니죠.
왕의 재산을 갉아먹는 그들의 권력 자체를 없애버리는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아껴 써야지 하는 의지력이 아니고요. 돈이 저절로 모일 수밖에 없는 게임의 규칙, 즉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 화면이 핵심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의지력에 기대는 건요, 결국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 굳은 결심은 공신들 앞에 힘없는 왕처럼 너무나 쉽게 무너지거든요. 이기는 전략은 내 감정이나 컨디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태종이 만든 법처럼 그냥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자동화된 시스템뿐입니다. 아까 그 벤이 사용했던 시스템은 놀랄 만큼 간단해요. 첫째,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설정해둔 금액이 투자 계좌로 그냥 빠져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둘째, 생활비를 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요. 저축과 투자를 가장 먼저 끝내고 그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남은 돈은요, 어떤 죄책감도 없이 자유롭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재정 왕국이 건강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55% 고정비 규칙이에요. 월세나 대출이자, 통신비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전부 더했을 때 그게 내 세후소득의 55%를 넘는다? 그럼 여러분의 왕국에 위험 신호가 켜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축의 진짜 목적을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축은 좋은 것이라고 믿어왔던 그 생각,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축은요, 딱 우산 같은 겁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실직이나 질병 같은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방어적인 도구일 뿐이에요. 우산을 쓴다고 해서 목적지까지 더 빨리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반면에 투자는 파이프입니다. 내 왕국에 계속해서 새로운 물을 공급해주는 기반 시설 같은 거죠. 물통에 물을 열심히 채우는 것, 즉 저축만으로는 물이 스스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파이프를 연결해야만 비로소 마르지 않는 부의 흐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여러분의 왕국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재정적 주권을 되찾는 겁니다. 여러분의 왕국을 되찾기 위한 3가지 칙령을 선포하세요. 첫째, 지금 당장 내 고정비가 55%를 넘는지 감사를 시작하세요. 내 돈을 빼앗아가는 공신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부터 파악하는 겁니다. 둘째, 의지력에 기대지 말고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태종이 법을 만들었듯이 여러분은 자동이체라는 법을 만드시면 됩니다. 셋째, 목표 자체를 바꾸세요. 1억 모으기가 아니라 매달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 만들기로요. 물통을 채우려고 애쓰지 말고 파이프를 까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불안 건 통장 잔고에 찍힌 숫자가 아니에요. 내 삶을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 바로 주권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재정이라는 왕국에서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매달 당연하다는 듯이 여러분의 부를 가져가는 그 보이지 않는 공신들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